안녕하십니까. 소울만전정보의 이정환입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완전 정복을 위해서 더운 여름 땀 흘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투를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전 전술 특강을 시작을 하면서 먼저 일꾼 전술 그리고 기본 유닛 전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기본 유닛 대전 두 번째입니다. 방어 전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와 더불어 확장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스타를 말한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방어 전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어란 것은 전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방어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여러분께서 받아 가지고 계셔야지만 효과적인 공격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거꾸로 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술 이론으로서의 방어에 대해서 먼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에서의 방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요, 수라는 개념이 손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피지기에 썼을 때는 100번을 싸워서 100번 다 위태롭지 않은 경우를 만들 수 있다. 즉 내가 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것과 지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바로 이 수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자병법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불가승, 제기, 그 다음에 가승, 제적.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나에게 있다, 원인이. 그렇지만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상대방, 적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길 수는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기는 것은 그러면 누구한테 그 원인, 존재 요인이 있느냐? 적에게 있다. 즉, 적이 아무리 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적을 잘 알고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길 수 없다. 여기서 바로 손자가 얘기하는 수라는 개념이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을 보면요, 고지소위 선전자는 승우이승자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래로부터 싸움을 정말 잘하는 장수는 쉬운 싸움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00전을 한다고 해서 100승을 하는 장수는 없습니다. 쉬운 싸움만 골라서 하는 사람만이 가장 승률이 높고 가장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운 싸움이란 어떤 것이고 쉬운 싸움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실제 전쟁 안에서 각각의 많은 전투들을 보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쉬운 싸움을 찾아내서 쉬운 싸움만을 공략해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의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기업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나는 지는 싸움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예요. 지는 싸움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지는 싸움은 공격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쉬운 싸움을 잘 찾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로, 적에게 있어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손자병법 모공평에 보면은요, 고상병 벌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략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이 최고의 병법이고, 그 다음이 벌교, 상대방을 고립시키는 방법, 그 다음이 벌병, 군대를 치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방법, 기하공성입니다. 상대방이 성에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그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그 다음 방법도 아니고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상대방이 웅크리고 있는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수비를 하는 적을 치는 것은 가장 무식한 방법이고 잘하는 장수가 하는 짓은 아니다. 그만큼 수비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족과 방어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좀 알아두셔야겠는데요. 종족과 방어 특성입니다. 일단 저그는 확장 공격형 종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그 자신은요, 방어를 위한 종족이 아니라 확장을 하고 공격을 지속적으로 해서만 전체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종족 형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저그는 엎드리면 지는 종족이다.
엎드리면 진다. 반드시 저그 플레이어들은 알고 계셔야 할 것이고 테란과 프로토스 플레이어들은 저그를 무조건 엎드리게 고사시키면 그러니까 궁지에 몰아넣어서 꼼짝 못하게 막아놓기만 하면 이긴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란은 반대입니다. 테란은 진지전의 종족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진지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 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진지의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공격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테란은 수비에 강하기 때문에 이 수비를 통해서 전체적인 전쟁의 승세를 자기 편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토스는 이 저그와 테란의 양쪽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토스는 테란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는 대테란전에서는 일단 확장 공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장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저그전에서는 진지전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엎드리면서 진지를 구축을 하고 한꺼번에 치고 나가는 것이 토스에게 있어서 대저그전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양쪽을 다 섭렵해 가지고 있어야지만 토스의 전략과 전술을 구현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병력과 방어타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병력을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역시 수비를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방어타워를 진지에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도 똑같이 병력을 내는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초반 방어타워는 무조건 손실이다. 병력으로 방어하라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시소 이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종족 A, 종족 B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때는 공격가라는 얘기다. 이쪽은 수비하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A 종족이 우월할 때, 시간의 진행상에 따라서입니다. A 종족이 우월할 때, 그리고 A 종족이 수세에 몰렸을 때는 B 종족이 우월할 때. 이렇게 생각을, 이때는 공격가라는 얘기다. 이때는 공격가라는 얘기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격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는 디펜시브하다라는 거죠. 수색이라는 얘기고, 이쪽은 오펜시브하다. 공색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펜시브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공색이었을 땐 반드시 어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공색이었을 때 그 공세기를 얼마만큼이나 잘 활용을 하느냐가 경기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수색이 때는 수색이 때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공격의 핵심이라는 거죠. 공색이 때 공격을 하지 않고 확장을 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색이기 때문에 쉽게 확장을 뛸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수비 이론에 따라서 시소 이론에 따라서 내가 공색이었을 때와 수색이었을 때 그 전환을 얼마만큼이나 빨리 효과적으로 시간 타임상 제대로 맞춰서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공격 방어에 있어서의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형과 방어, 그리고 확장과 방어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 시연 화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과 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덕방어, 제일 효과적입니다. 언덕방어 제일 효과적이다. 두 번째 방어는 좁은 입구 방어, 좁은 입구에 대한 방어, 그리고 세 번째는 평지 방어가 있습니다. 방어하는 병력은 무조건 공격하는 병력보다 병력 숫자가 적게 효율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지에서 방어를 하는 병력은요, 공격하는 병력이 공격하는 병력이 1.5배의 병력이 있을 때만 평지를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병력상의 그 우위를 봤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하는 병력이 좁은 입구에 있다. 좁은 입구에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병목으로 되어 있는 좁은 입구에서 방어를 하고 있고 상대방이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좁은 입구에 대한 방어를 하는 병력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의 반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도 입구 방어가 가능합니다. 즉 이것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2배의 병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격하는 병력이. 언덕 좁은 입구에서 방어를 하는 병력이 있다. 엎드린 병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몇 배의 병력이 필요할까요? 약 스타크래프트의 전술 개념에서 밸런스를 살펴보면 3배의 공격 병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지 방어는 1.5배의 공격 병력이 있어야 하고 좁은 입구를 방어하는 적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2배, 그리고 언덕 방어를 공세하기 위해서는 3배의 병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자가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가장 최하의 병력 운용이 뭐냐? 성을 공격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못하는 장수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방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확장입니다. 실제로 유한맵과 무한맵을 구분을 해서 유한맵에서 우리가
많은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무한맵 전투에서는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갖다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 유한맵 플레이를 하죠.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에서 현실 전투라는 것은 전부 다 유한한 자원을 갖고 하는 겁니다. 무한한 자원을 갖고 하는 전투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확장과 방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종족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장에 대해서 키포인트. 저그는 확장이 곧 공격력과 직결이 됩니다. 공격 확장형 종족이라고 했죠. 따라서 저그는 확장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보통 토스나 테란의 2배 확장이면은 필승입니다. 저그는. 즉 토스나 테란이 기지 1개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2개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필승이고, 기지가 2개, 토스나 테란이 2개 가지고 있을 때 저그가 4개의 기지를 가지고 있으면 필승입니다. 1.5배를 가지고 있는 저그라면, 토스나 테란 기지에 1.5배를 가지고 있는 저그라고 한다면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필승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 거꾸로 테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가장 경제적인 종족이고 수비가 강하고 진전이 강한 종족이라고 했죠. 확장이 가장 적어도 되는 경제적인 종족입니다. 보통 테란은 하나의 확장만으로도 테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술 운용이 가능하다. 하나의 확장만으로도, 멀티기지 하나만 더 먹어도 모든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중반 가스 한 개로 모든 병력을 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그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2개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초반에 더블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초중반 넘어가기 이전에 가스 2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토스는 저그처럼 강력한 확장이 필요 없습니다만 자원 소모 자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란의 약 1.2배, 저그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돼도 토스는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그와 그런데 토스와 테란이 경기를 할 경우에, 전쟁을 할 경우에는 테란의 1.2배의 확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 물론 2배의 확장을 가지고 있으면 필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배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테란이 더블로 확장을 하는 경우에 토스가 더블로 확장을 하지 못했으면 토스는 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테란이 더블로 확장을 했을 때 토스도 똑같이 더블로 2개 멀티를 확장을 했다고 했었을 때에도 토스가 진다는 얘기예요. 테란이 2개 확장하기 전에 토스가 먼저 2개 확장을 해야 되고, 테란이 뒤따라가야 되고, 테란이 3개 확장하기 전에 토스도 3개 확장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그는 토스 테란의 2배를 항상 유지해야지만 필승이 되고 1.5배면은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실제로 토스나 테란 같은 경우에는 저그의 반만 있으면은 따라갈 수는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토스 입장에서 봤을 때 테란보다 항상 기지를 한 발짝 먼저 확장을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병력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전략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추고 싸울 수가 있다. 이렇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의 중요성, 그리고 확장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경기에 운영을 하시게 되면 보다 더 쉽게 경기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겠고, 내가 진짜 잘했는데 나는 컨트롤 빵빵한데 왜 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교시에서 실제로 방어가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만큼이나 많은 병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연을 통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지방어, 좁은 입구 방어, 그리고 좁은 입구에 플러스 언덕까지 되어 있는 방어선,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병력이 얼마만큼이나 많이 필요하냐, 점점 더 얼마만큼이나 어려워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한번 실험을 통해서 과연 테란, 그러니까 그 방어에 있어서의 가장 탁월한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테란의 방어진을 만약에 뚫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병력이 필요한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에 시즈탱크 석 대가 방어를 하고 있고 양쪽 다 시야가 확보됐다는 상황에서 탱크를 가지고 한번 이것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퉁퉁 탱크가 상대방 지역에 접근을 해서 시즈 모드가 돼서 상대방 언덕에 있는 탱크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실제로 시즈 모드가 되기 전부터 언덕 위에서 포격을 받기 시작을 하죠. 1.4를 위에 있는 시즈탱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아래쪽의 시즈탱크들은 시즈 모드가 되기도 전에도 일단 공격을 먼저 받게 됩니다. 6대의 탱크가 상대방의 배 병력이었습니다만은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없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도인데, 만약에 지금 배럭으로 시야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였었다면은
곱하기 2배의 병력으로는 정말 어림도 없는 그런 방어선을 뚫는 아주 무식한 방법이 되겠죠. 손자가 언급한 그대로입니다. 자, 곱하기 3배의 병력입니다. 9개의 퉁퉁 탱크를 가지고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일단 3개의 시즈 탱크 방어선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와서 시야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앞부분부터 시즈 모드 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시즈 모드가 되고 간신히 폭격을 하면서 1.4를 해주니까 시야 확보된 상태에서 간신히 상대방 병력을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략을 하고 난 이후에 보면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병력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병력만을 가지고 입구를 그냥 뚫고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어렵죠. 상대방의 병력만 소모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곱하기 3배의 병력이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의 병력으로 상대방의 막강한 방어선을 뚫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가 테란일 경우에는 도저히 뚫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테란은 진지전을 하는 종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진지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기지를 구축을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터렛 받고 벙커 세우고 시즈 탱크를 시즈 모드로 해놨다고 하면은 그 어느 곳이나 평지라고 하더라도 언덕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만큼의 기지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 2배 정도 되는 병력을 쉽게 적은 병력으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올려놓고 공략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탱크만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드랍십을 가지고 시즈 탱크를 퉁퉁 탱크를 상대방 시즈 모드되어 있는 탱크 바로 옆에다가 드랍을 해서 뚫고 오는 방법, 아니면 SCV나 벌처 같은 것을 통해서 일단 먼저 시야 확보된 데에다 미끼를 던져주고 그것을 위에 있는 시즈 탱크가 포격을 하는 사이에 밑에서 이제 시즈 탱크들이 가서 시즈 모드를 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우회 전술들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테란의 이런 이제 언덕방어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언덕방어를 프로토스 전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몇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간단한 것이 일단 메카닉에서의 입구 방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카닉을 하는 테란에 있어서의 입구 방어의 방어진입니다. 시즈 탱크가 나오기 이전에도요, 일단은 질럿과 드라곤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빨리 들어오게 되면, 초반 러시를 들어오게 되면 사실 안에서 그때 나오는 병력이라고는 머린밖에는 없거든요. 머린이 있고 빠르다봤자 이제 벌처가 나오는데, 드라군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벌처는 진동형 공격을 하기 때문에 대형 드라군에 꼼짝 못한다고 그랬죠. 안에 들어가면은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건물로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서플라이 둘, 배럭 하나를 통해서 초반에 강력하게 입구를 막아두는 방법도 있겠고, 또 8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간단하게 안쪽으로 일단 들어와서 서플라이 하나, 그리고 배럭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막아두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안에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질럿이나 드라곤 같이 덩치가 큰 유닛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일단은 꽉 막는 그런 바리케이트를 건물로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테란의 이런 강력한 방어진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프로토스의 엄청난 또 하나의 방어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란이 엄청난 진지전 방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프로토스 방어를 보여드려야 되겠는데요. 테란 방어가 벙커 시즈 탱크 미사일 터렛으로 방어진을 완벽하게 꾸밀 수 있는 진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프로토스도 저그보다는 훨씬, 테란보다는 못하겠지만 저그보다 훨씬 유용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요, 포톤 캐논이라고 아주 싼 가격으로 일단 지어놓기만 하면 공중도 공격하고 지상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무기가 있어요. 이 방어 타워를 이용해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족보다 초반에 제가 방어 타워를 많이 지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어 타워를 짓는 종족이 프로토스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토스가 포톤 캐논을 이용해서 진지전하거나 진지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방어의 조합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겁니다. 평지에서 방어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언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바로 포톤 캐논과 하이템플러의 사이오닉 스톰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이오닉 스톰이라는 것은 마법 유닛이고 굉장히 넓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적의 주력에 핵심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 하이템플러의 스톰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백병전으로 근접전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하이템플러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포톤 캐논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많은 병력들이 우하고 몰려들 때, 특히 대저그전에서는 아주 강력한 방어선이 되겠습니다. 자, 적의 히드라들이 비슷한 정도의 병력이 들어오죠. 하이템플러가 일단은 히드라를 사이오닉 스톰으로 구설되고, 그 다음에 포톤 캐논을 통해서 하이템플러를 포톤 캐논을 통해서 적의 히드라를 개별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방어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평지 방어선을 들어오는 입구가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정해서 방어선을 꾸려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특히
사방을 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이오닉 스톰과 포톤 방어선은 아주 평지 방어선에 있어서 핵심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방어선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하이템플러가 스톰을 뿌려주면서 포톤 캐논으로 마무리 정리를 해주는 이런 방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도 지속적으로 엄청난 병력이 파상 공세로 몰고 들어올 때에는 효과가 그리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언덕 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지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형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었죠. 좁은 입구와 언덕이었을 경우에 프로토스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상대방이 저글링 같은 근접전 유닛들이 들어왔었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하이템플러보다는 빠르게 움직이는 저글링이기 때문에 아콘을 통한 방어가 좋습니다. 아콘이라는 유닛이 상당히 재미있는 유닛인데요. 실제로 HP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실드가 350이 되는 유닛입니다. 좀 대단히 기형적인 유닛이죠. 실드가 350이 맷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드 배터리를 하나 딱 지어주면 바로 충전이 될 수가 있어요. 350이 다 단다고 하더라도 배터리에 충전 한번 딱 하면 다시 생생한 아콘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용하고 근접전을 하는 유닛들에게는 아콘의 그 정신력 그 PSI 파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테란에 보면은 파이어밴 메딕이 저글링을 공격하는 것보다 곱하기 제가 봤었을 때는 한 3배 정도의 능력이 아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딕이 파이어벳을 서포트를 해주고 파이어벳이 저글링을 공격하는 것과 비슷하게 배터리를 등에 짊어진 아콘, 흔히 배터리 아콘이라고 하는데요. 배터리를 등에 짊어진 아콘이 저글링을 좁은 입구에서 방어를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배터리가 뒤에 있고 아콘이 하나 앞에 있다고 했었을 때는 절대로 레인저팅 유닛이 아니고 근접 유닛인 저글링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이템플러로 포톤 캐논 방어선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실제로 아콘 아니고 하이템플러로 공격을 해서 입구에서 공격하고 난 다음에 하이템플러의 에너지가 다 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아콘으로 합체를 해서 그 다음 저글링이 들어오는 병력들을 준비를 하는 그런 빠른 전술적인 전환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플래시 데미지라는 공격 형태와 마법 공격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특강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저그의 단계로 넘어가서 저그의 진지는 테란과 프로토스의 진지보다는 좀 못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를 할 수는 있어야겠죠. 저그의 방어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그의 방어선을 보기 이전에 그것과 대비가 되는 테란의 비슷한 방어선이 있습니다. 좁은 입구에서 할 수 있는 파이어백과 메딕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배터리를 등에 짊어지고 있는 아콘처럼 메딕 하나의 서포트를 받고 있는, 힐을 계속 메딕이 해주는 파이어벳의 방어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근접전을 하는 저글링에게 있어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팀팩을 사용을 하게 되면 더욱더 그 힘이 세지게 되겠죠. 자, 보시죠. 상당히 많은 수의 저글링들이 좁은 입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파이어벳을 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벳 하나가 이 매직의 힐을 덧입어서 지금 저글링을 연속적으로 계속 막아내고 있습니다. 거의 아콘에 필적할 수 있지만 이런 엄청난 것을 하죠. 이것을 분쇄하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그냥 어택당으로 올라가서는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고요. 메딕부터 먼저 1.4를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메딕이 1.4를 당하게 되면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파이어벳을 앞에다 둘을 세워놓고 뒤에 메딕 하나를 세워놓게 되면 아주 완벽한 방어선이 되죠. 임시로는 이렇게 메딕 하나, 파이어벳 하나를 가지고 방어선을 마련해 놓으면 그래도 저글링 한 부대 이상은 넉넉하게 이것만 가지고도 쉽게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그의 방어선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그의 방어선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테란과 프로토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확장 공격형 종족이기 때문에 엎드리면 지기 때문에 방어선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가 공격을 받기보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되는, 즉 최선의 공격이 바로 최선의 수비가 바로 공격이다라는 것에 아주 적합한 종족이 바로 저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그도 어쨌든 초반에는 버텨야 되고 확장기지를 확장을 했으면 최선의 방어는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어타워 성큰 콜로니와 러커입니다. 여기서 성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이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바로 초반에 강력한 머린 메딕의 압박에 대해서 성큰 몇 개로 뚫을 수가 있겠느냐, 성큰 몇 개로 막아낼 수가 있겠느냐입니다. 언덕 같은 경우에 성큰 3개로 막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보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한번 실험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평지인 경우입니다. 지금 성큰 4개를 가지고 저글링이 없는 상태에서만 머린 메딕 한 부대, 머린 한 부대와 메딕칼 최4 정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거리 스팀팩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으면요, 가서 1.4를 하게 되면
메디기 힐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아주 천하무적 머린이죠. 그래서 일단은 성큰이 하나하나씩 1.4로 깨지기 때문에 성큰이 3개냐 4개냐에 따라서 아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큰이 의외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큰 하나가 미네랄 175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원은 많이 먹었는데 성큰 4개만 갖고 아무런 공격 능력이 없다 보니까 1.4 머린 메디기에게 바로 당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어처구니 없죠. 성큰 콜로니가요, 옛날에는 노말 공격을 했었어요. 대형 유닛에 노말 공격을 했었는데, 패치가 되면서 성큰 콜로니의 지상 공격 타입이, 익스플로러, 폭발형 공격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성큰 콜로니는 머린 같은 소형 유닛에게 공격을 할 때에는 데미지를 반밖에 못 준다는 겁니다. 성큰 한번 촉수가 쫙 났을 때 40의 공격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머리는 소형 유닛이 있고 폭발형 공격을 성큰이 하기 때문에 한 번 촉수가 나왔을 때 머리는 20씩밖에 데미지를 안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머린이 40이기 때문에 2번을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뒤에서 메딕이 계속 힐을 해주다 보니까 성큰 하나 가지고는 머린 하나, 메딕 하나가 있으면요, 머린이 안 죽어요. 성큰에게. 이런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큰 콜로니는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1.4하는 메린 메딕에게 성큰 콜로니만으로는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큰을 3개만 바꿔 175의 미네랄을 그대로 저글링으로 바꿔주면 저글링 7마리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성큰 3개의 똑같은 평지에서 저글링 7마리, 자원은 똑같이 쓴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었을 때 머린 메딕이 공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격하는 머리는 마찬가지로 사거리 업그레이드에서 스팀팩트에 있는 머린 3부대 메딕 셋이거든요. 저글링들이 앞에서 공격을 해주고 성큰이 뒤에서 머린을 공격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성큰을 공격을 하는 머린이 앞에 있는 저글링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저글링들이 쉽게 머린을 일단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큰 콜로니는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입는 것을 저글링과 나누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로 상대방 머리를 다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저글링이 앞에 대든다고 했었을 때 그 저글링을 머린 메딕 입장에서는요, 먼저 다 잡고 난 다음에 성큰과 상대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앞뒤 가리지 않고 똑같이 성큰만 있는 방어선 생각하고 들어가서는 저글링에게 다 당하기 때문에 성큰이 숫자가 적더라도 공략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탱크를 한두 개를 같이 동반을 하는 머린 메딕 탱크의 러시라든가 아니면은 사이언스 배스를 이용해서 매트릭스를 지어주고 앞으로 미끼를 던져주면서 머린 메딕이 들어가는 매트릭스 러시라든가 이런 점들로 상대방의 강력한 방어선을 뚫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저그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방어 타워에 의한 방어진을 보셨습니다. 방어 타워는 그 성큰 콜로니가 있겠고 스포 콜로니가 있겠고요. 그 포톤 캐논이 있겠고, 그 다음에 테란 같은 경우에는 벙커와 미사일 터렛이 있습니다. 근데 방어 타워의 HP와 방어 타워의 그 사정거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은 포톤 캐논으로 방어를 하는데 상대방이 리버로 덤비게 되면 포톤 캐논은 리버보다 사정거리가 짧잖아요. 꼼짝도 못하고 포톤 캐논이 그냥 깨지게 되죠. 상대방이 똑같이 거꾸로 된 입장에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포톤 캐논으로 꽉 방어를 해놓고 있었을 경우에는 사업된 히드라가 가는 거 지난번에 땡히드라 전법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아니면 바로 빠른 리버를 통해서 가게 되면 입구에 포톤 캐논을 아무리 쫙 깔아놨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피해 입지 않고 리버는 사정거리가 8이지 않습니까? 리버 스캐럽으로 포톤 캐논을 하나하나씩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거리 시험에 대해서 방어타워 전법에서 다시 살짝 여러분들께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어타워의 사정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실 것이 이제 테란의 벙커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테란의 벙커는 기본적으로 마린의 사정거리에 따라서 벙커의 사정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머린 사정거리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벙커 사정거리가 5예요. 머린이 4일 경우에 벙커 안에 들어가면 하나가 늘어나니까. 러커 사정거리가 6이다 보니까 러커와 벙커, 업 안 된 벙커 같은 경우에는 벙커의 사정거리가 더 짧죠. 그렇기 때문에 러커가 공격을 하게 되면 벙커는 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커의 사정거리 6에다가 맞춰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벙커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벙커는 사정거리 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머린 사정거리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머린 사정거리가 5가 됩니다. 거기에 벙커에 들어가면 머린 사정거리가 6까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6, 6이라서 서로 공격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벙커에 들어가서
러커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정거리 업이 머리내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역시 포톤 캐논 사정거리 7, 성큰 콜론이 사정거리 7인데요. 이것과 대비되는 다른 유닛으로 퉁퉁 탱크가 사정거리가 똑같이 7입니다. 그리고 히드라 드라군이 4한대 사정거리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6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다 성큰 콜로니와 포톤 캐논보다는 사정거리가 짧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리버만 사정거리가 8이기 때문에 이런 방어 타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어 전술과 확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방어 전술뿐만이 아니고 확장의 중요성 중간에 설명해 드렸었던 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되씹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종족별로 대표적인 전투 수행, 즉 공격 전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경기를 이기는 것은 아니죠. 자신이 지지 않을 수만 있을 뿐입니다. 이기는 것은 결국 적의 쉬운 고리, 적의 약점을 공격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해내야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